이건 다 중국 음식이라고요. 뉴욕 대학교 한복판에서 터진 충격적인 고성.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까지. 모든 한국 음식이 중국의 모방품이라는 주장에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논쟁의 끝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한 그릇의 갈비찜이 만들어낸 뜻밖의 변화. 지금부터 뉴욕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음식 논쟁 실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뉴욕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생입니다. 이름은 소피아예요. 어릴 때부터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음식이야말로 가장 입체적인 문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비빔밥을 나눠 먹는 장면을 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한 장면이 저를 한국 음식이라는 거대한 문화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로는 자연스레 한식을 찾아 먹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 관련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정주행했죠. 그 맛과 철학, 특히 발효와 숙성이라는 한국의 조리 방식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음식이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 학기 뉴욕 대학교에서 한국 음식 축제 코리안 푸드 위크를 개최한다는 공지가 떴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자원했습니다.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직접 이 축제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운영위원으로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학생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까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축제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단순한 시식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술 세션, 요리 체험, 음식 토론회, 전통주 소개, 한국 조미문화 전시 등 종합적인 문화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준비회의 때마다 운영진 학생들은 이왕 하는 거, 한국을 모르는 친구들도 감탄하게 만들자며 열정을 쏟아부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밤 자정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포스터를 만들고 재료 설명표에 있는 한글 표기를 연습했죠. 제가 맡은 건 불고기 조리 시연 부수였습니다. 미국 학생들에게는 한국식 바비큐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불고기의 본질이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라 양념이라는 문화적 표현이라는 점을 꼭 설명하고 싶었어요. 간장, 설탕, 참기름, 마늘, 배즙 각각의 재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야기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제 주간이 시작됐어요. 첫날 아침부터 뉴욕 대학교 메인 광장에는 분주한 손길이 오갔고 여기저기서 김치 냄새, 고기 굽는 소리, 떡볶이 끓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저 멀리에서는 한국 국악 연주를 연습하는 소리도 들렸죠.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큰 무대, 그 주위로 각종 부스들이 즐비하게 늘어섰습니다. 이건 그냥 행사가 아니라 작은 대한민국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이 행사장을 둘러보며 이게 김치야? 이건 매운 거야? 하며 물어보는 모습이 그렇게나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부스를 돌아다니며 영어, 스페인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섞어가며 설명을 붙였죠. This is doenjang, fermented soybean paste, rago. 외치는 제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웃었고 저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일본 유학생 사쿠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소피아, 넌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음식은 국적이 없잖아. 좋아하게 되면 그냥 마음이 가는 거야.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축제 전날 한 가지 불길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유학생 중에 한 명이 축제의 문제를 제기할 거래. 한국 음식은 다 중국 음식에서 유래했대. 그래서 이번 축제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뉴욕 대학교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자유로운 학문 토론의 장이니까요.
설마 축제 와중에 그런 주장이 무대 위로 올라올까 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그 소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사랑한 이 축제는 아주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축제 이틀째 아침, 저는 불고기 조리 시험 부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프라이팬의 온도, 양념장의 농도, 고기의 두께까지 모두 완벽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중국 음식인데 왜 한국 음식이라고 우기는 겁니까? 처음엔 누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소문 속의 인물, 바로 중국 유학생 장 리펑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옆 한편에서 굳은 얼굴로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조리 시연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앞으로 나서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사회자가 막 조리 시연을 마치고 참가자들에게 시식을 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불고기 드셔보시겠어요? 이건 한국에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 자주 먹는 전통 고기 요리예요. 그 순간 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전통이 아니에요. 다 중국 거예요. 김치, 파오차이예요. 불고기, 황제 연회 음식의 짝퉁입니다. 된장, 두 장 그대로잖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장을 쳐다봤고, 일부는 제 쪽을 향해 놀란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축제를 준비한 학생 스태프 소피아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나 근거가 있으신가요? 장에게 웃으며 다가갔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연하죠. 김치는 고대로부터 중국에서 매운 절임 채소로 시작됐어요. 고추도 중국에서 들여왔고, 간장은 애초에 중국 발명이죠. 한국은 그냥 그걸 좀 변형한 것뿐이에요. 그는 학생들을 향해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늘 문화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명문대에서조차 그걸 몰라주네요. 한국 음식이라는 건 다 조작된 정체성에 불과해요. 순식간에 축제장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당황한 표정, 곤혹스러운 미소, 그리고 분노를 억누른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미국 학생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좀 무례하네요. 하지만 혹시 정말 그런 근거가 있긴 한 건가요? 저는 당황을 감추며 답했습니다. 물론 음식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김치나 불고기처럼 한국에서 오랜 세월 발효 방식이나 양념법을 통해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음식을 통해 문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의견이 있다면 내일 예정된 학술 세션에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도 잠시 말을 멈추었고 축제 분위기는 간신히 수습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장은 부스 주변을 서성이며 여기저기서 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된장이 중국 두장에서 왔다는 건 아세요? 비빔밥은 헛구원 재료 섞기에서 유래했죠. 그걸 왜 한국 음식이라고 하나요? 친절하게 설명하던 학생들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좀 하지라는 탄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고 몇몇 학생은 아예 중국 부스를 하나 만들라고 하지라며 빈정거리는 소리까지 냈죠. 그리고 마침내 저녁 6시 학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 음식 축제, 정말 다 한국 거 맞나요? 그 글은 곧 순식간에 공유됐고 댓글란에는 학생들 사이에 문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중국 음식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도 자기 방식으로 발전시킨 요리 문화가 있다고 했고
또 어떤 학생은 이런 논쟁 자체가 편협한 민족주의적 시각 아니냐고 말했죠. 저는 그 글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축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번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인과 함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길 바랐는데 이제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방어까지 해야 하다니. 내가 뭘 놓쳤던 걸까? 제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소피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더 심각해졌을 거야. 내일 학술 세션에서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올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한국 음식이 단순한 파생 요리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성장한 문화라는 걸 보여주리라. 다음 날 아침, 뉴욕 대학교 역사 깊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있었던 장애 발언 이후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오늘 열릴 한식의 역사와 발효, 조리문화 학술 세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긴장한 마음으로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혹시나 또다시 장이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첫 발표자는 라이트먼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식문화 연구의 권위자이며 한국의 조리과학에 대해 여러 논문을 낸 인물이죠.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발효와 숙성 기술이 뛰어나며 단순한 양념을 넘어서 시간을 담는 문화입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등은 모두 자연 발효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그 발효 과정을 통해 음식의 깊은 맛과 건강학적 특성을 동시에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김치의 사례를 예로 들며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 배추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유산균 환경과 그 미생물의 독자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할 때마다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분위기는 진지하면서도 학문적인 집중력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리펑이 손을 번쩍 들더니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음식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역사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김치의 조상인 파오차이는 기원전부터 중국에서 먹어왔고 절임 채소와 매운 양념의 조합도 사천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고추 역시 중국에서 먼저 들어왔고요. 라이트먼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중국 식문화가 동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은 그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변형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김치는 저가젓갈과 해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장기간 숙성을 통해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파오차이와는 분명 다른 발효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분명했고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았지만 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춧가루도 중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한국은 단지 색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불고기요? 중국 황실의 간장고기 요리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조선시대 요리책을 보면 중국 요리법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잖아요.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몇몇 학생이 그만 좀 하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언성이 높아졌고 주장도 점점 감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된장도 중국의 두장이고 고추장은 고추를 들여온 뒤 만든 것. 전부 원조는 중국이에요. 한국은 아무것도 독창적으로 만든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 음식은 그냥 중국 음식 짝퉁입니다. 강당 전체에 탄식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곤혹스러움, 짜증, 혼란으로 가득했고 어떤 학생은 조용히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라이트먼 교수님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리펑 씨의 의견도 하나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증거와 분석에 기반한 학문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재료의 유래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조리법, 양념 조합, 기후에 맞는 저장 방식 등은 각각의 사회가 축적해온 고유한 기술과 철학을 반영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실려 있었고, 그 순간 강당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에서는 한국인 교수님들과 미국 교수진이 비빔밥, 불고기, 된장국, 잡채 등의 조리 과정과 조미 조합, 그리고 문화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식은 중국과의 문화, 교류 속에서도 독립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은 발표자마다 손을 들어 중국의 원형이 있다, 중국에서 기원한 기술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제시한 근거 중 상당수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캡처나 번역도 제대로 되지 않은 문서의 일부였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뭘 얻고 싶은 걸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자기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요? 한국 음식의 존재가 그의 세계관을 흔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강당을 나서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구나. 정체성과 민족주의, 감정과 역사, 그리고 정보의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고함치고 억지를 부릴수록 그 반대편에서는 더 정확하고 성숙한 목소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학술 세션 이후 축제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논쟁은 피로를 남겼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각자 나름의 검색과 자료 조사를 통해 자신이 믿는 정보를 나누고 진짜 김치의 기원은 뭘까? 중국에도 불고기가 있어. 같은 질문이 부스마다 오고 갔죠. 저는 다음 날 오후 한식 조리 체험 부스에서 마지막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백 불고기와 갈비찜 만들기 수업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미국 학생들은 낯선 재료들을 들여다보며 흥미로워했고 배즙, 마늘, 참기름을 섞는 소스를 직접 만들며 이 냄새 너무 좋다 며 감탄했죠. 어느새 캠퍼스는 구수하고 달큰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용히 뒤편 벤치에 앉아 있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바로 장 리펑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번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기 있는 걸까? 긴장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사람들을 지켜볼 뿐이었죠. 갈비찜 체험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시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들 자신이 만든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며 눈을 반짝였어요. 소스가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달면서도 고소할 수 있나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러던 중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기장도 한번 먹어보게 할까? 학생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지만 곧 누군가가 작은 종이 접시에 갈비찜을 담아 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처음엔 머뭇거리더니 이윽고 조용히 젓가락을 들어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한참을 씹은 후 장은 작게 말했습니다. 맛있긴 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인정의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웠죠. 옆에 있던 제 친구 제인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장, 혹시 시간이 된다면 나랑 같이 비교 스터디 해보지 않을래? 나는 동아시아 식문화 교류사를 전공하고 있어서 중국 요리 쪽 자료도 꽤 많이 갖고 있어. 너도 내 자료 있잖아. 우리 서로 공부해보면 어때? 장리펑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비아냥거리거나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배운 건 늘 중국이 원조라는 거였어. 그 생각은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내가 가진 자료를 본다면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었는지 확인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제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중국 요리가 대단하다는 거 우리 모두 알아. 그걸 부정할 이유도 없지. 하지만 한국 음식도 오랜 세월 속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라왔다는 걸 조금은 이해해주면 좋겠어.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논쟁 속에서도 고함 속에서도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한 그릇의 음식과 진심. 어린 대화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장리펑이 완전히 생각을 바꿨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중국의 식문화 우월성을 믿고 있었고 한국 음식에 대해선 파생이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맛이 다르긴 하다. 내가 가진 생각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의 틈이 생긴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은 이후의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축제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코리안 테이스트 파티가 열렸습니다. 갈비찜, 떡갈비, 잡채, 나물, 전 등 한식의 대표 음식들이 총출동했고 캠퍼스는 다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과 함께 조명이 켜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이건 뭐야? 이렇게 먹는 거야? 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파전 부스 옆 벤치에 앉아 행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장을 발견했죠. 그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는 고함도 반박도 도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멍하니 무언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죠. 사회자가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혹시 한국 음식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한마디 남기실래요? 그때 장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추는 듯 했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 음식이 중국의 파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쉽게 바뀌지 않겠죠. 하지만 오늘 먹은 갈비찜은 제가 고향 근처에서 먹던 조림갈비랑 분명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달았고 더 부드러웠어요. 솔직히 맛있긴 했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변화는 때때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인정을 통해 작은 틈이 열리고 그 안으로 빛이 스며드는 것이죠.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 돌아와 조용히 SNS를 둘러보다가 놀라운 글을 보게 됐습니다. 러시아 유튜버 베로니카, 중국 찬양 영상 조작 피해 고백.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 축제에서 잠시 만났던 러시아 유학생 베로니카. 그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고 했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자주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조작 영상의 피해자가 되었다니요. 곧이어 영상 하나가 추천 알고리즘에 떴습니다. 흰 벽 앞에 앉은 베로니카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한 채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그 영상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제 채널에서도 한국 음식과 음악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 얼굴을, 제 목소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제가 중국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이 중국에서 바이럴이 되면서 저는 수백 건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대부분 중국 남성들이었습니다. 중국을 좋아해줘서 고맙다. 너는 중국 여자가 되어야 한다. 심지어 내가 러시아까지 갈 테니 만나달라는 메시지까지요. 그 중에는 저희 집 주소까지 알아내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딥페이크 피해가
지금 제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베로니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중국 당국의 협조 없이는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를 향한 중국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SNS에는 악성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을 사랑하더니 이제 와서 배신하냐? 조작한 건 내가 아니라 한국인들이지 않느냐? 내 진짜 모습은 중국을 좋아하는 거였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떡볶이를 좋아했고 김치의 발효 방식을 신기하게 느꼈고 한글의 구조에 감탄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좋아한다는 감정 하나로 누군가는 제 영상을 조작하고 제 삶을 무너뜨렸어요. 진실을 밝혔는데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 영상의 마지막,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유튜브 채널을 닫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피아, 너는 오늘 장 리펑과 대화를 시도했고 축제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지만 이 온라인 세상에선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다음 날 축제 부스를 정리하던 중 저는 우연히 제인을 만났고 베로니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도 이미 영상을 봤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피아, 세상은 지금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어. 그 안에서 누군가는 사실을 가리고 누군가는 왜곡해. 가장 슬픈 건 그 피해자가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음식 축제를 준비했지만 결국 이건 정체성과 진실을 둘러싼 싸움이었나 봐. 그날 밤 저는 SNS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지 양념이 강한 요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효된 시간과 정체성,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어가는 문화의 대화입니다. 베로니카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울림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몇몇 유학생들은 음식과 문화 왜곡에 대한 학술 포럼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장도 베로니카도 결국은 시대 속에 흔들리는 인물일 뿐이야. 우리가 해야 할 건 싸움이 아니라 이해야. 맞아요. 이해. 그게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이해의 첫걸음은 한 그릇의 갈비찜이었고 눈물 흘리는 베로니카의 영상이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저녁 뉴욕 대학교 캠퍼스는 마치 한 편의 잔잔한 영화 같았습니다. 불빛이 부스마다 아늑하게 깔리고 어디선가 전통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왔죠. 잡채와 나물, 전통주와 떡갈비가 가지런히 놓인 테이블 앞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맛있다는 그 순수한 감탄의 표정이요. 저는 파전 부스 옆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벤치에 조용히 앉아있는 장 리펑의 모습도 다시 보게 되었죠. 축제 내내 누구보다도 시끄러웠던 그가 오늘만큼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인사 멘트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축제와 음식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순간 장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향했죠. 학생들은 긴장했고 저도 숨을 살짝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고함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 음식이 중국에서 파생된 것이라 믿습니다. 그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먹은 갈비찜, 잡채,
그리고 파전은 제 고향 근처에서 먹었던 음식들과 분명히 다르더군요. 재료가 같더라도 맛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는 한국 음식이 가짜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장은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문화는 그렇게 자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뿌리에서 출발했어도 땅이 다르면 나무는 다른 잎을 피우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 강당은 말 없는 박수로 장을 맞이했습니다. 큰 소리는 없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제이는 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난 내가 오늘 한 그 말 평생 기억할 거야. 장도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다른 걸 인정하는 게 지는 건 아니더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뭔가 마음속에서 응어리진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는 베로니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영상 속에서 채널을 닫고 사라진 이후 모두들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소피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은 SNS도 닫고 조용히 살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글을 쓰고 싶어요. 조작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진심은 다시 피어나니까요. 그 글을 읽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용기는 이 학교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음식의 정체성과 디지털 조작에 대한 포럼이 열렸고 장 리펑과 제인 그리고 저도 함께 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장 리펑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중국 음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도 단순히 모방이 아닌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세계라는 걸 인정합니다. 음식은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역사와 사람으로 느끼는 거더군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한 그릇의 요리, 한 줄의 댓글, 한 사람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 진실과 변화를 품을 수 있는지. 저는 조용히 무대 아래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 맛, 대화,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 음식은 때때로 갈등의 시작이 되지만 더 자주 대화의 시작이 되고 이해의 열쇠가 되며 서로를 향한 다리가 된다는 것을 이번 축제를 통해 저는 절실히 배웠습니다. 장 리펑도 베로니카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여전히 각자의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진실들이 서로 마주하는 순간에 새로운 이해가 피어난다는 것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맛을 나누는 이유 아닐까요? 장 리펑은 결국 한국 음식이 완전히 독립된 문화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맛이 다르긴 하네요. 작은 인정을 통해 열린 대화, 그리고 음식이라는 가장 따뜻한 언어로 이어진 화해. 러시아 유튜버 베로니카의 눈물 어린 고백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문화는 조작이 아닌 진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식은 단지 끼니를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삶 그리고 존중의 정신이 담긴 문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울림 실화관은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